기본적으로 M1 맥북 에어와 M2 맥북 에어는 서로 다른 공정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작에 비해서 이 파운드리 공정을 썼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있다. 그러니까 해외 테크 유튜버 분들 네, 안녕하세요.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M2 맥북 에어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제품 리뷰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미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또 안달공학 채널이지 않습니까? 또 색다른 리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11년 전에 산 맥북 에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맥북 에어 제품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샀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맥북 에어 실제로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벤치마크를 수행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좀 챙겨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부분 해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요, 테크 전문지에서도 그렇고 M2 맥북 에어를 살 바에는 차라리 프로로 가라, 혹은 2020년도에 나왔던 M1 맥북 에어로 가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사지? 이거 새거 괜찮아 보이는데 지문 좀 묻어도 괜찮아 보이는데 좀 색다른데 이거 사고 싶은데 난 답은 정해져 있는데 좀 사도 된다고 누가 좀 얘기해줘, 이런 분들도 있고, 그 판단에 있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나시면은 M2 맥북 에어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술적으로 분석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 하면서 외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쿠팡에서 8코어 10코어 모델로 512GB SSD를 업그레이드한 다크나이트가 아닌 미드나이트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모양이 기존 맥북 에어와는 다르게 이렇게 평평하게 맥북 프로처럼 나왔다는 거는 다른 영상들 보시면 다 아실 거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렇게 맥세이프가 새로 탑재된 부분들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갔다는 부분도 좀 편리해진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노치 부분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과 함께 이제 디스플레이 면적이 아무래도 조금 넓어진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전 M1 맥북 에어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당장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쉬운 대로 이제 11년 전 맥북 에어와 비교를 드리자면은 예전에 이렇게 베젤이 굉장히 두꺼운 형태였는데 점점 얇아져서 노치 형태를 가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전 M1 맥북 에어에 비해서 밝기도 더 밝아진 점, 요거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냐, 이번에 M2 맥북 에어를 사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성비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작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30-40만원 이상 비싸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른 제품 리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미 알고 계실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왜 그까지 요약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좀 자세히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 제가 좀 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점에서 M2 맥북 에어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모든 사람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를 쓸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TSMC 5나노 공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전 맥북 에어, 2020년도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5나노 공정입니다. TSMC에서 5나노 공정을 했는데 요거는 2세대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게 5나노 공정이니까 그냥 똑같은 집적도다, 똑같이 에너지 쓰고 똑같이 발열이 날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건 아닙니다. 2세대 5나노 공정이 좀 더 개선이 되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TSMC의 나노 공정, 미세 공정의 로드맵인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10나노, 7나노, 5나노 해서 N5 다음에 N5P라고 있죠.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2세대 5나노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기 조그맣게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있느냐, 아이소파워, 동일한 파워에서 성능이 7%를 향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또는 동일한 퍼포먼스 기준으로는 파워를 15%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1 맥북 에어와 M2 맥북 에어는 서로 다른 공정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작에 비해서 이 파운드리 공정을 썼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있다. 그러니까 해외 테크 유튜버 분들 저는 되게 존경하거든요. 정말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시고, 심지어 저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전문 장비들을 가지고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호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더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다가 좀 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2세대 5나노 TSMC NOP 공정을 썼을 경우죠. 그러면은 전 세대 대비해서 성능이 5% 증가한다. 그리고 전력 소모는 10% 감소한다. 미미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미하고 5나노보다는 4나노가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그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 요 부분이 성능으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봐야 될 게 바로 벤치마크 결과이죠. 굉장히 많은 벤치마크 결과들이 있는데 지금 해외 외신들이나 테크 전문지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유튜버 분들 아니면 테크 전문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CPU 부분이죠. 요 8코어 CPU를 얘기를 하는데 전작이나 지금이나 8코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M2에서는 조금 다른 코어가 들어갔죠. 원래 안대공학 영상에서도 그걸 다뤘었죠. 파워풀한 코어와 이피션트 코어, 이렇게 빅리틀 구조, ARM의 빅리틀 구조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 이제 빡센 코어와 널널한 코어, 요 두 개를 잘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빡센 코어 이름이 파이어스톰, 널널한 코어가 아이스스톰이라고 명명된 요거를 이용해서 M1 칩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아이폰 12에서 처음 나온 코어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들어간 게 에벨렌치 코어, 눈사태 코어죠. 그 다음에 블리자드 코어, 돌풍 코어, 이렇게 두 개로 나와서 사실 그 코드 네임 자체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는 코드 네임을 다르게 붙였다라는 거는 그 내부에서 뭔가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플이 M2를 발표할 때의 그 싱글 코어 기준이나 멀티 코어 기준의 성능이 높아졌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 테크 전문지에서 실제로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하자면은 빅벤치 5 기준으로 싱글 코어에서 11% 향상이 있었고 멀티 코어 기준으로 17% 향상, 그리고 GPU 코어에서는 무려 60% 향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0코어 기준이죠. 8코어 기준으로는 약 26,000이니까 그래도 꽤나 높은 수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긱벤치 5 점수, 벤치마크 점수만 보면은 야, 무조건 향상이 있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수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나 테크 전문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스로틀링 문제죠. M2가 막 돌아가지고 발열이 심해지니까 성능을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결국 이게 수렴해가지고 M1이나 M2나 비슷하다 이런 결론 때문에 이 뭐야 이거 결국 효과 없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는 유튜브 채널 더 버지에서 분석한 지금 테크 전문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 통계 자료거든요. 시네벤치 기준으로 멀티코어 이제 수치가 나오죠. 저기 보면 M2 에어 그리고 M2 프로 똑같은 M2를 사용했지만 M2 맥북 에어의 경우에는 팬리스죠. 선풍기가 없어요. 통풍을 잘 안 해주니까 열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장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칩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로틀링 때문에 혹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성능에 훨씬 더 못 미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십시오. 30분 동안 멀티룹을 돌렸다. 그러니까 시네벤치 성능을 계속 돌렸을 때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때가 되면은 CPU 점유율이 100%를 계속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막 일을 시키는 거야. 억지로.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니까 거의 극단으로 계속 돌렸을 때의 얘의 성능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M1 에어의 경우도 스로틀링이 걸리죠. 더 떨어집니다. M2 에어가 스로틀링 했을 때 6757이거든요. 여기 평가에 의하면은 M2 맥북 에어의 스로틀링이 걸렸을 때의 성능이 M1 에어의 스로틀링 걸리기 전의 성능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스로틀링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M1 맥북 에어보다 더 많이 떨어진 통계 결과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M1 맥북 에어를 구하게 되면은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영상을 공유드릴 수 있으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온도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맥북 에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헤비 유저가 아니면은 CPU 100%를 계속 찍으면서 30분 동안 돌아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경우 자체가 잘 없어요. 물론 헤비 유저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도비 프리미어나 아니면 파이널 컷이나 이런 동영상 작업들에 뭐 동영상 트랙을 막 10개 이상 넣어가지고 막 빡세게 돌리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CPU, GPU. 그런데 일반적으로 맥이든 윈도우든 GPU와 CPU의 활용도가 전부 다 100%를 계속 가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로틀링이 되니까 무조건 M1 맥북 에어나 M2 맥북 에어나 비슷하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맥북으로도 그냥 어도비 프리미어가 익숙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도비 프리미어의 익스포트 결과를 좀 어디서 갖고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렌더링 한 후에 익스포트 타임을 재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인텔 11세대 CPU를 샀다가 이번에 엘더레이크 12세대로 바꿨다. 그러면 컴퓨터를 바꿨을 때 극단적인 뭐 엄청나게 고사양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체감을 할 수 있는 성능 체감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성능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빡센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있겠죠. 근데 애초에 맥북 에어라는 제품이 팬리스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고성능 제품이 아니에요. 휴대성을 더 간편히 하면서 가끔씩 편집하는 용도로 쓰고, 헤비 유저분들도 정 필요하면 가끔씩 이걸로 해라라고 제품이 나온 거다 보니까 일반 유저분들한테
요새는 체감할 수 있는 성능 차이를 못 볼 수 있죠. 그러나 누적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M1 맥북 에어보다는 빠른 게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레스 코덱을 지원을 하게 되니까 전문가용 요 코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일반 유저분들, 그냥 간단한 편집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레스로 했을 때의 획기적인 렌더링이나 익스포트의 개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 자체를 옵셔널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GPU를 10코어를 한 이유는 프로레스 코덱을 이용해서 뭔가를 렌더링 할 일도 가끔 생길 것 같고, 제가 편집을 가끔씩 이제 맥북 에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0코어로 고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 샀어요. 왜냐? 쿠팡이 더 싸니까. 쿠팡에서 정해져 있는 라인업을 샀습니다. 저는 원래 8코어 세트를 사고 SSD만 512로 증가를 하고 싶었지만 쿠팡에서 정해진 라인업은 SSD를 512 하는 거는 8코어 10코어 조합을 무조건 사야 했어요. 그런데 8%를 할인을 해주니까 어차피 그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는 어차피 편집도 좀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덕을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8코어 10코어를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가벼운 영상 편집 가끔씩 하시고 하는 정도면은 굳이 10만원 이상 더 주면서 10코어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죠. 그 가격엔 차라리 그냥 뭐 D램을 더 늘린다거나 SSD를 늘리는 걸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부분의 테크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실제로 파이널 컷으로도 테스트를 해보면은 H.264를 4K로 10분짜리를 이렇게 내보낸 결과가 있더라고요. GPU 8코어와 10코어의 차이가 거의 없어. 이건 그냥 돈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10코어 쪽은 이제 프로레스 쪽이라든가 더 GPU를 많이 써야 할 때의 그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지, 간단한 영상들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코어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메모리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D램은 24GB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편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는 맥북 에어를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그냥 맥북 프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맥북 에어의 이 휴대성을 차지를 하려고 하면은 요거는 그대로 챙길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차라리 램을 더 늘려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맥 같은 경우에는 공유 메모리,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를 갖고 있죠. 이거 이미 저희 안대공학 영상에서 오리지널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룬 부분인데, CPU든 GPU든 이 메모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 원래는 그래픽카드 GPU 쪽이면은 VRAM이라고 램을 따로 가져가서 얘네 쓰는 것들을 따로 D램에 옮겼다가 이걸 다시 CPU로 전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냥 한 곳에 다 모아서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성능 향상의 주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D램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CPU와 GPU 얘네들이 서로 쉐어하고 있는 부분들의 충돌이 안 생기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이 램이 꽉 차게 되면은 SSD를 또 이제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레이턴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SSD를 256GB면은 128GB 2개, 물리적으로 2개의 SSD를 꽂아서 넣어줬던 M1 맥북 에어였는데, 요게 그냥 256GB짜리 한 개를 넣어줌으로써 물리적인 채널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리드라이트 속도가 50% 30% 이렇게 팍 깎아서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512기가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실제로 256GB, 여러분 스마트폰도 256GB면은 금세금세 차잖아요. 동영상 막 찍으면은. 여러분 노트북 금방 차거든요. 뭐 영상 몇 개 보고 다운보고 요즘같이 영상이 많이 쓰이는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용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장 SSD 따로 쓰려면 정말 귀찮습니다. 웬만하면 512기가. 저는 쿠팡만 아니었으면은 1TB로 가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부분 바로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부분인데요. M1 맥북 에어보다 확실히 조금 더 좋아졌죠. 물론 30-40만원만큼 좋아졌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지만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소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에 들어간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LCD죠. IPS LCD고 안대공학에서 LCD, OLED, 미니 LED 다 다뤘죠. 오리지널 영상에서 다 다뤘으니까 자세한 내용 거기서 보시고, 이게 레티나 디스플레이니까 그냥 LCD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PPI 높은 LCD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나온 미니 LED를 안 넣어줬다는 거, 요게 좀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죠. 야 이씨, 가격은 올려놓고 왜 미니 LED 안 넣어줘? 약간 이런 기분이 사실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일단 밝기는 전작에 비해서 400니트에서 500니트로 올라갔으니까 바깥에서 얼마나 많이 작업을 하겠냐면은, 밖에서 뭔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괴로워하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밝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색영력에 대해서도 오리지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P3 색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여러분이 전문적인 작업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거의 커버리지가 다 되는 그러한 색 표현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IPS LCD죠. 검정색 표현치가 상당적으로 높아가지고 명암비 자체가 1400대 1로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 M2 맥북 에어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PWM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PWM이라는 게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LC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백라이트에서 빛을 계속 내보내주고 있잖아요. PWM 방식을 사용을 하면요, 디스플레이 밝기를 효율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도 실제로 육안으로 구분은 못하겠지만 깜빡깜빡거리거든요. 눈에 피로감을 줍니다. 근데 M2 맥북 에어에는 이러한 PWM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테크 전문 부서지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제가 요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좀 확인해보고 좀 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디오를 들어봤는데 4채널 오디오 꽤 괜찮습니다. 이게 노트북을 덮어도 꽤 잘 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노트북 스피커가 좋아봐야 사실 얼마나 좋겠냐 하겠지만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이전 소리는 약간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그 납작한 소리가 나요. 물론 옆에 이제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찌르는 듯한 소리가 났었는데, 요거는 이제 4채널로 해서 뭔가 풍부한 감을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하이 임피던스 잭까지, 오디오 잭, 저는 사실 그 하이 임피던스 잭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저 가상의 여자친구와 함께 들을 일이 있다면은 벽에 꽂아가지고 같이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웹캠 이거 720p에서 1080p로 확장됐다는 거가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1080p로 웹캠을 볼 수 있고 촬영도 할 수 있고 녹화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비대면 같은 사회 바로바로 편하게 녹화할 수 있는 캠이 물론 품질이 여전히 낮지만 그래도 720p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1080p로 하다니까 예전에는 꼭 폰으로 카메라를 찍었어야 했던 것들이 그냥 맥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커졌다라는 거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 노치가 생겼잖아요. 이 정도 노치를 널따랗게 해놨으면은 작년에 나온 맥북 프로 14 거기서 들어간 센터 스테이지 센서가 딱 들어가면은 야 저거 들어갈 자리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해줬을까? 너무 이게 약간 쥐어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TSMC가 파운드리 수주를 받을 때 인상을 계속 했었죠. 애플도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와이파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건 제가 오리지널 영상에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스펙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아쉽다고 하는 것은 버전이 아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M1 맥북 에어와 같이 와이파이는 802.11AX를 지원합니다. 160MHz 대역폭을 안 쓴다라는 거거든요. iPop3로 누가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라우터를 좋은 거 쓰면은 M1 맥북 에어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내고 받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요거는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사실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볼 건데, 아무래도 통신 모듈에서의 이제 인터피어런스 간섭이라든가 아니면 송수신하는 그 바틀렉이 되는 메모리 부분을 개선했다던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M1 맥북 에어보다 똑같은 와이파이라고 하더라도 라우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합니다. 지금 5.3을 지원하는 시대인데 물론 5.0만 있어도 충분하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5.1에서는 이제 방향 감지 기능이 추가가 됐죠. 물론 맥북 에어에서 방향 감지 기능이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면 별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5.2에서는 블루투스 전용 코덱, 저복잡도 오디오 코덱인 LC3를 지원을 하기도 하죠. 이 부분은 뭐 맥북 에어로 지원을 해줘도 좋을 부분일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어쨌든 뭐 5.0을 지원하니까 5.2에서 나온 거는 지원을 못하겠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 M1 맥북 에어에서 발전된 게 없어서 아쉬운 바로 썬더볼트. 그러나 맥세이프가 생겼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썬더볼트 3 USB4를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썬더볼트 영상에서 또 다 정리를 해놨죠.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썬더볼트 3에서 이제 결국은 4K 디스플레이를 한 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맥북 에어로는 디스플레이를 한 개만 연결할 수 있는 점, 이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아무리 맥북 에어가 전성비가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디스플레이까지는 쓰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썬더볼트 4를 지원했다고 하면은 두 디스플레이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개선이 안 됐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전 맥북 에어에서는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USB-C 타입으로 하나를 꽂으면은 두 개밖에 없는데 한 포트를 충전으로 쓰면은 나머지 한 개는 허브 없으면 거의 못 쓰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전원용으로 아예 맥세이프가 생기다 보니까 찰싹 달라붙는 그 느낌도 좋고 떨어질 때 덜 위험하게 떨어지는 것도 좋지만 두 개의 포트를 가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겠습니다. M2 맥북 에어를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M1 맥북 에어는 사실 헤비 유저건 그냥 라이트 유저건
맥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도 그냥 거저 먹는 정말 좋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M1의 출시로 인해서 애플 실리콘의 진격을 정말로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건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M2 맥북 에어가 너무 아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해외나 국내에 있는 여러 테크 유튜버 분들이 정말 잘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외에 다른 부분들, 요 부분도 좀 아시고 구매를 하실 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스페시픽한 부분들까지 좀 터치를 해 드려야지 10명 중에 한두 분들 그냥 사지 말까 하는 분들도 요 부분에 있으면 그래 좀 비싸긴 한데 그래 가성비 떨어지는 거 맞는데 이거 좀 사야 될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유를 막 붙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M1 맥북 에어, M1이란 걸 첫 출시했을 때 사실 애플 입장에서도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정값도 오르고 반도체 쇼티지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온갖 문제가 다 섞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품 출하도 늦고 그렇게 하니까 가격 인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이엔드급 노트북들에는 최소 10% 이상들 다 올랐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20% 정도 20%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또 기본적으로 성능적인 측면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빡세게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M2 맥북 에어에 굉장히 고사양으로 가셔야 됩니다. 고사양으로 가서 정말 비싸게 주고 사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돈 주고 살 바에 맥북 프로를 사라.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 펜이 없기 때문에 스로팅이 걸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능 손실이 굉장히 막대할 겁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게 아니라 가끔씩 그냥 편집하시는 분들 있죠. M2 맥북 에어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데스크탑 사고 지금 바로 샀을 때 고사양 게임 유저분들 말고 뭐 워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프로그램도 돌리신다거나 아니면 어도비 프리미어 이런 거 돌리실 때 바로 막 성능이 막 체감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조금 더 이런 요소들이 마음에 든다. 근데 성능적인 측면에서 모자라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신 분들은 막 호구라고 놀릴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고 호구라고 놀리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 M2 맥북가 안 좋다던데 라고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같이 잘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대박난 영화의 속편은 무조건 망한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지만 안될 과학이 대박을 쳤지만 안될 공학은 M2 맥북 에어처럼 이슈가 많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잘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부지런히 테크 전문적인 내용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영상을 부지런히 깎고 있는 안될 공학 에러였습니다.